토양학, 향문사, 제3장, 토양수분. 물은 토양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은 광물의 풍화와 유기물의 분해, 미생물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양분의 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반응에 필요하며, 토양 중에서 양분의 이동과 식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용매로서의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식물체의 약 75%가 물이며, 이들 물은 거의 모두가 토양으로부터 공급된다. 위성 탐사선이 제일 먼저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것은 바로 물이 있을 때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물이 생장하는 동안 흡수하는 물의 약 99%는 증산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따라서 증산에 의한 물의 손실을 토양이 지속적으로 보충해주고, 토양 중에 적당한 물이 존재해야 식물의 생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나치게 과량으로 물이 존재하면 공기의 공급과 순환이 차단되어 식물의 생육에 오히려 해롭다. 강우 또는 관계를 통해 공급된 물은 토양 중에 일정 기간 보유하게 되어 식물의 흡수에 이용되므로, 이러한 물 보유 기능은 토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은 토양의 물리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수분 함량에 따라 토양의 견지성이 크게 달라지고, 과습 또는 건조 상태에서 겨운 작업이 어려워진다. 수분 함량은 토양의 팽창과 수축 현상을 유발하며, 집중 강우 시, 경사 시 토양의 유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토양의 수분 함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의 순환 과정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와 눈을 통하여 토양에 물이 공급되고, 토양이 저장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공급되면 지표면을 통하거나 지하수로 배수가 일어난다. 토양에 저장된 물은 증발이나 증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비와 눈으로 공급되는 양보다 유실량이 많으면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을 관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토양이 물을 보유하는 것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토양이 물을 유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1. 어떻게 토양에 물이 유지되며, 2. 토양이 얼마만에 물을 보유할 수 있고, 3. 토양 중의 물은 어떻게 이동하여 물체에는 어떻게 물을 흡수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토양의 물리적 구조와 물 자체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1. 물의 물리적인 특성. 1-1 물의 분자 구조. 토양 내에서 물의 분포와 이동, 화학적인 현상, 식물의 물 흡수와 체내 이동 및 생명 현상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 자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야 한다. 물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매우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화학식으로만 보면 물은 상온에서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물의 특성과 기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의 특성들은 결국 그 분자 구조의 특성에 관련되어 있다. 물의 극성. 물 분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며,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5도의 각으로 V자 모양으로 비대칭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물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며 과량의 양전하나 음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 분자 내의 전자 분포를 보면 수소 원자에 비하여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 원자 주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자가 분포한다. 이런 불균형한 전자 분포 때문에 산소 원자 쪽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가지고 수소 원자 쪽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물 분자는 외형적으로 비극성이지만 실제로는 극성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은 극성 때문에 물이 여러 가지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가 되며,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이웃하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와 정기적으로 서로 끌려 결합하게 된다. 이를 수소 결합이라고 하며,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물 분자들이 서로 연결된다. H2S 등 분자량이 유사한 다른 화합물과는 달리 물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수소 결합 때문이다. 낮은 온도에서 수소 결합이 물 분자들을 단단한 삼연체 구조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된다.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에 비하여 수소 결합이 느슨해지지만, 그래도 물 분자들은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물이 기체 상태보다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수소 결합은 물 분자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며, 물이 다른 화합물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물은 높은 비율과 증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물 분자들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수소 결합을 끊어 개별 분자로 분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1-2. 물의 부착과 응집 및 표면 장력. 물이 극성을 가짐으로써 물 분자들끼리 서로 끌리게 되는데 이를 응집 현상이라고 한다. 물 분자가 유리나 토양과 같은 다른 물질이 표면에 끌리는 것을 부착 현상이라고 한다. 물이 토양 중에 보유 저장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응집 부착 현상 때문이다. 표면 장력은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액체 분자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액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보다 클 때 생긴다. 물을 컵이 상단보다 약간 높게 채웠을 때 흐르지 않는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은 표면의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에 의하여 서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물 분자의 응집력이 공기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보다 크게 되어 물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슬방울이나 물방울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표면 장력 때문이다. 모세관을 세워 물에 담그면 모세관을 따라 물이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은 모세관의 표면에 대한 물의 부착력과 물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모세관을 따라 물이 상승할 수 있는 높이는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이 반지름과 액체의 점도에 비례하고 용액이 표면 장력과 흡착력에 비례한다. 토양 입자와 수분의 흡착은 매우 강하며 흡착 각도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토양에서의 흡착 각도는 0으로 간주한다. 한편 20도씨 조건하에서 물의 표면 장력은 72.8 다인 마이너스 1cm,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마이너스 2세컨드, 코스 알파는 1, 비중은 1g/. 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앞의 식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H는 R분의 0.15. 토양 내에서는 토양 입자들의 배열 형태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공극이 형성되어 이러한 공극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중공극 이하의 크기로 연결되는 것은 모세관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토양 중 모세관과 공극에서는 물이 응집력과 토양 입자의 표면에 대한 부착력이 작용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모세관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 토양 중에 보유될 수 있는 것이나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될 물이 양분과 함께 식물 전체로 퍼지는 것도 역시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일어난다. 2. 토양 수분의 함량과 포텐셜. 토양 수분의 함량은 직접적으로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통기성, 온도, 견지성 등이 토양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 토양 수분의 함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방법은 함량을 질량비 또는 용적비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에너지 개념, 즉 포텐셜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들 두 방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두 방법 모두 사용하여 토양 수분을 나타내어야 이해하기 쉽다. 2-1. 토양 수분 함량. 토양 수분 함량은 단위 부피당 함량과 단위 무게당 함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 무게당 수분 함량은 건조 토양 시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2-1-1. 중량 수분 함량 표시. 현장에서 채취한 물을 함유하고 있는 토양 시료를 105도씨에서 24에서 48시간 건조시켰을 때 발생하는 무게의 손실이 시료 중에 함유되고 있던 물의 무게가 된다. 따라서 건조 토양 시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단위 무게당 수분 함량은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에서 MWS 수분한 토양의 무게 MS 건조 토양의 무게 MS분의 MWS-MS 곱하기 100은 MS분의 MW 곱하기 100. 2-1-2 용적 수분 함량의 표시. 단위 부피당 수분 함량은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다. VT는 VW 곱하기 100. 식에서 VW는 물의 부피, VT는 토양의 부피.
용적 수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토양 시료의 전체 무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반드시 코어 샘퍼 등 용적을 알고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용적 수분 함량이 측정하면 그 값을 이용하여 토양 중의 물의 함량을 물만의 깊이 또는 높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관계수량이나 관계수량에 의한 토양 수분 함량의 변화를 나타낼 때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용적 수분 함량은 토양 공급률과 같다. 용적 수분 함량은 중량 수분 함량이 용적 밀도로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토양의 질량은 부피의 입자 밀도로 곱한 값이다. 따라서 단위 무게당 수분 함량 계산식에서 토양의 질량 MS는 VS 곱하기 PS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밀도가 1g per cm 세제곱 센티미터인 물의 부피와 질량은 단위만 다를 뿐 수치는 같으므로 MW는 VW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VW는 번데기 V이므로 단위당 수분 함량과 단위 부피당 수분 함량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2-1-3 토양 수분 함량 측정.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토양 시료의 건조 전후의 무게 차이로부터 직접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위 토양 무게 또는 부피 함량으로 나타낸다. 실제로 토양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며 포장해서 직접 토양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가 있으며 전기저항법, 중성자법, TDR법, 텐시메터법, 사이크로메터법 등이 이용된다. 여기서 토양이 수분 함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 전기저항법과 중성자법 및 TDR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분이 에너지 상태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인 텐스메터법과 사이크로메터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전기저항법. 전기저항법은 토양이 전기저항이 수분 함량에 따라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쌍의 전극이 내장된 다공의 전기저항을 토양에 묻은 후 저항계와 토양 사이에 수분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전극 사이의 전기저항을 측정한다. 수분 함량이 많으면 저항값이 작고 수분 함량이 적으면 저항값이 크다. 미리 구해둔 저항궤의 전기저항과 토양 수분 함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토양의 수분 함량으로 환산하는데 저항궤는 석고나 나일론 또는 섬유질 유리 등으로 만든다. 2. 중성자법. 중성자법은 중성자 수분 측정기를 이용하여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중성자 수분 측정기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빅파괴적으로 동일 지점의 수분 함량을 깊이별로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성자가 물 분자의 수소 원자와 충돌하면 속력이 느려지고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중성자는 프로브에 내장된 아메리쿰과 같은 방사성 원소에 의해 방출되며 토양에 미리 설치된 알루미늄 관을 따라서 이 프로브를 깊이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프로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빨리 움직이고 물 분자의 수소와 충돌하여 반사된 경우에는 느리게 움직이며 반사된 중성자의 일부가 다시 프로브에 충돌하게 된다. 프로브에 장치되어 있는 느린 중성자 탐지기가 이를 측정하여 프로브에 되돌아오는 느린 중성자의 수는 토양의 수분 함량에 비례한다. 역시 비례해둔 토양 수분 함량과 프로브에 감지된 느린 중성자 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토양 수분 함량을 측정한다. 토양 수분 함량 측정기는 고가이며 방사성 물질이 내장되어 있어 널리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매 토양마다 토양 수분 함량이 느린 중성자 수와의 관계식을 구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3. TDR법. TDR법은 최근 가장 상용화된 토양 수분 함량 측정법이다. TDR 측정 원리는 토양의 유전상수를 측정하여 간접적인 토양의 수분 함량을 환산한다. 토양의 유전상수는 삼상의 구성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물의 유전상수는 80 정도로 공기와 토양 입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측정되는 토양의 유전상수는 토양의 수분 함량에 비례한다. 유전상수 KA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KA는 V분의 C 제곱 식에서 C는 빛의 속도, V는 DDR에서 발사되는 전자기파의 속도이다. 토양에서 매설된 한 쌍의 평형한 금속 막대를 따라 순간적인 파동 형태로 전자기파를 보내고 전자기파가 이 금속 막대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 막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전자기파의 속도를 다음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V는 T분의 2L 식에서 L은 금속 막대의 길이, T는 전자기파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 두 식을 이용하여 전자기파가 센서 사이로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면 토양의 유전상수를 구분할 수 있고 미리 구해둔 토양 수분 함량과 유전상수와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토양의 수분 함량을 계산한다. 2-2 토양 수분의 에너지 개념. 토양이 물을 보유하는 현상과 토양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의 이동 및 토양으로부터 식물체의 물의 이동 등은 단순히 수분 함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지점 사이에서 물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야 하며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른다. 또한 식물이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내의 물의 에너지가 토양 중의 물의 에너지보다 낮아야 한다. 따라서 토양 수분이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토양의 수분 함량은 양적인 개념이고 수분 포텐셜은 토양의 수분이 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 토양 중의 물은 특정 환경 조건 하에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며 에너지는 이동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 질량, 단위 부피 또는 단위 무게의 물이 가해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수분 포텐셜이라고 한다. 2-2-1 토양 수분의 포텐셜. 토양 수분의 포텐셜은 토양 입자에 의한 인력, 토양, 모세관의 힘, 용질에 의한 삼투력, 중력, 물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토양 수분의 포텐셜은 물에 작용하는 힘과 관계되는 각각의 포텐셜의 합으로 표시된다. 토양 수분의 포텐셜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개별 포텐셜의 합으로 나타내지만 이들 네 가지 포텐셜은 동시에 모두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 메트릭 포텐셜은 불포화 지방 상태에서만 작용하는 반면 압력 포텐셜은 포화 수분 상태에서만 나타나므로 메트릭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은 동일 지점의 토양에서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 측정한 수분 포텐셜의 값은 절대값이 아니고 포텐셜 0이 되는 기준 상태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상대적인 값이다. 따라서 기준 상태의 물이 수분 포텐셜과 비교하는 큰 값인가 작은 값인가 또는 같은 값인가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물의 수분 포텐셜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표 3-1은 토양이 수분 포텐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기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불포화 상태의 토양에 존재하는 수분은 포화 상태인 경우 토양 수분에 비해 낮은 자유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포텐셜이 표시된다. 그러나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토양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물을 부착하는가를 흡입력으로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배수가 잘 되는 밭토양에서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메트릭 포텐셜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며 염이 농도가 높은 시설 재배 토양에서는 삼투 포텐셜이 비중이 커지고 공극이 수분으로 포화된 논토양에서는 압력 포텐셜의 비중이 커진다. 1. 중력 포텐셜. 중력 포텐셜은 중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물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그 크기는 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중력 포텐셜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중력 포텐셜은 기준면으로부터 물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중력 포텐셜의 절대값은 지구의 중력에서 0이 되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임의 기준면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값으로 중력 포텐셜을 나타낼 수 있다. 기준면에서 위치하고 있는 물의 경우 Z값이 0이므로 중력 포텐셜은 0이 된다. 그리고 기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은 플러스 값
기준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은 마이너스 값의 중력 포텐셜을 가진다. 중력은 비가 많이 오거나 관수 후에 대궁극에 채워진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데 작용한다. 2. 메트릭 포텐셜. 메트릭 포텐셜은 극성을 가진 물 분자가 토양 표면을 흡착하는 부착력과 토양 입자 사이의 모세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 때문에 생성되는 물의 에너지이다. 어떤 매트릭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자유수가 매트릭 포텐셜의 기준 상태가 되면 포텐셜은 0이다. 토양 입자의 표면이나 모세관공극에 물이 강하게 흡착 보유되므로 기준 상태인 자유수에 비하여 낮은 포텐셜을 가진다. 따라서 매트릭 포텐셜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건조한 토양 덩어리나 스펀지를 물에 담으면 매우 빨리 토양 덩어리나 스펀지 속으로 물이 스며든다. 이러한 현상은 건조한 토양 덩어리나 스펀지의 매트릭 포텐셜이 매우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한 부분이 토양에서 건조한 부분이 토양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도 습한 토양이 매트릭 포텐셜이 높고 건조한 토양이 매트릭 포텐셜이 낮기 때문이다. 토양 내에서 수분이 뿌리 부근으로 이동함으로써 식물이 지속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매트릭 포텐셜 차이 때문이다. 식물의 뿌리는 직접 접하고 있는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먼저 흡수하므로 뿌리 근처의 토양이 매트릭 포텐셜이 낮게 유지되면서 이때 뿌리 근처 토양이 뿌리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토양 사이에 매트릭 포텐셜이 차이가 발생한다. 매트릭 포텐셜의 차이에 의한 물의 이동은 매우 느린데 중력에 의하여 과잉 수분이 제거된 후 불포화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분의 이동은 대부분 매트릭 포텐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일반적인 밭토양에서는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의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매트릭 포텐셜은 총 수분 포텐셜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 3. 압력 포텐셜. 압력 포텐셜은 물의 무게에 의하여 생성되며 주로 수면 이하에서 위에 존재하는 물의 무게에 의하여 압력 때문에 생겨나는 포텐셜이다.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지점의 물은 물기둥이 압력을 받고 있는 B 지점의 물은 대기압과 평형 상태에 있다. A 지점의 물은 물기둥이 압력을 받고 있고 B 지점의 물은 대기압과 평형 상태에 있다. 이 두 지점의 중력 포텐셜과 매트릭 포텐셜이 및 삼투 포텐셜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압력 포텐셜 차이 때문이다. 대기와 접촉하고 있는 수면이 기준 상태이며 그 압력 포텐셜은 0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포화 상태의 토양에서 수면 이하의 물이 압력 포텐셜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고 불포화 상태의 토양에서는 토양 수분이 대기압과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그 압력 포텐셜은 제로이다. 따라서 압력 포텐셜은 논과 같이 물로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작용하고 불포화 상태의 토양에서는 물의 이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 삼투 포텐셜. 삼투 포텐셜은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이온이나 용질 때문에 생긴다. 용액 중에 이온이나 분자들은 수화현상으로 물분자들이 끌어당김으로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중류수와 설탕 용액을 두면 설탕 용액 쪽에서 물이 이동하여 물의 높이가 달라진다. 이러한 물의 이동은 설탕 용액과 중류수 사이에 형성된 삼투 포텐셜의 차이 때문이다. 순수한 물의 삼투 포텐셜은 0으로 정의하며 설탕 용액으로 비슷한 용질을 함유하고 있는 용액은 항상 마이너스 값의 삼투 포텐셜을 가진다. 토양 수분은 용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항상 마이너스 값의 삼투 포텐셜을 가진다. 그러나 토양 용액의 농도가 수수한 물에 비례하여 크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토양 통유 중에는 용질의 이동을 제한하는 반토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물의 이동에 미치는 삼투 포텐셜의 영향은 크지 않다. 염류가 집적된 토양에서 같은 용액이 삼투 포텐셜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식물이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진다. 토양 용액과 식물 세포 용액 사이 뿌리 세포의 원형질막이 있고 원형질막이 반투막으로 작용하므로 토양으로부터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삼투 포텐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총수분 포텐셜. 총수분 포텐셜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포텐셜의 합이며 따라서 이 포텐셜들이 기준 상태와 비교하여 어떤 값을 지니는가에 따라 총수분 포텐셜이 결정된다. 물론 완전히 포화된 토양에서 배수가 충분히 된 후에 지면
지표면에서부터 깊이에 따라 수분 함량이 점차 증가하고 일정 깊이에 도달하면 포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100cm 깊이에서 포화 상태가 발견되고 또한 토양 내에 더 이상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토양의 깊이별로 총 수분 포텐셜은 모두 동일하며 어떤 지점이 수분 포텐셜을 서로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는 0이 되어야 한다. 한편 100cm 깊이를 기준 수면으로 하면 중력 포텐셜은 100cm 깊이에서 0이 되고 지표면에서 가까워질수록 플러스 값이 증가하며 지표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중력 포텐셜은 기준 수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토양 깊이를 수분 함량과 상관없이 항상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포를 나타낸다. 매트릭 포텐셜은 수분 함량이 가장 적은 지표면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며 깊이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증가하므로 매트릭 포텐셜도 증가하여 포화 상태인 100cm의 깊이에서 최대값 저력 0이 된다. 지표면 상태에서 100cm 깊이까지 토양이 모두 불포화 상태이므로 압력 포텐셜은 모든 깊이에서 모두 0이 된다. 토양 용액 중에 용접 물질의 농도는 일반적인 경우 매우 낮으므로 삼투 포텐셜은 0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용접 물질의 농도가 깊이별로 동일하다고 보면 토양 깊이별 총 수분 포텐셜의 분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 불포화 상태의 토양에서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은 모두 제로가 되고 중력 포텐셜은 토양 깊이별로 각각 다른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토양의 총 수분 포텐셜은 결국 매트릭 포텐셜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3-13에서 다시 토양의 표면에 일정한 양의 물을 가하면 표면 층토양의 중력 포텐셜은 변하지 않지만 매트릭 포텐셜은 증가하며 따라서 총 수분 포텐셜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지표면에 가해진 물은 총 수분 포텐셜이 높은 지표면으로부터 총 수분 포텐셜이 낮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물의 이동은 토양 깊이별로 총 수분 포텐셜의 분포가 동일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2-2-2 토양 수분 포텐셜의 표시 방법. 토양 수분이 에너지, 즉 포텐셜의 물의 단위 질량, 단위 부피 또는 단위 무게의 중심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물의 포텐셜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나타낼 경우 포텐셜의 단위는 압력으로 나타나며 이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1. 단위 질량 에너지. 단위 질량 에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포텐셜 표시법으로 g/ERG 또는 kg/J 단위를 이용한다.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힘을 L 거리만큼 작용시켜 질량 M의 물을 토양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면 물의 단위 질량당 매트릭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힘의 단위를 다인, 거리 단위를 센티미터, 물의 질량 단위를 g으로 하면 단위 질량당 매트릭 포텐셜의 단위는 다인, cm per gram, 즉 g ERG가 되며 힘의 단위를 뉴턴, 거리 단위를 미터, 물의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하면 단위 질량당 매트릭 포텐셜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m per 킬로그램, 즉 J per 킬로그램이 된다. 결국 토양 에너지부터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크기의 에너지로 물이 토양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물의 에너지가 그와 같다는 것이다. 2. 단위 무게당 에너지. 물은 압축이 되지 않는 에너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물의 밀도는 포텐셜의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위 부피로 나타낸 물의 에너지 값은 단위 질량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값에 비례한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로 나타낸 물의 포텐셜 또는 J per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낸다. 이들 단위는 다음과 같은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으로 나타내며 바로 압력의 단위가 된다. 물의 질량과 부피 사이에는 M은 PWV, PW는 물의 밀도와 같은 관계가 있으므로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할 수 있다. 토양 용액의 밀도를 1로 보면 결국 단위 질량당 에너지의 단위 부피당 에너지의 절대값은 다음과 같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곱하기 PW. 3. 단위 무게당 에너지. 토양의 에너지를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무게는 중력에 의한 힘으로 단위 무게당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최종 단위는 길이가 된다.
즉 압력으로 나타낸 포텐셜에 해당하는 물기둥의 높이로 나타내는 것이다. 물기둥의 높이를 수두라고 하면 h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1 atm에 해당하는 수분 포텐셜을 수두로 나타내면 1033cm가 된다. 이 방법으로 위에 설명하는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따라서 수분 포텐셜을 수식과 같이 나타내는 대신 수두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T는 HM 플러스 HP 플러스 HG 플러스 HO. 토양 수분의 에너지를 물기둥의 높이로 나타내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토양 수분은 많은 조건, 즉 토양 수분 포텐셜이 높을 때에는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토양 수분 포텐셜이 아주 낮을 때에는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루기 불편하다. 따라서 다음 식과 같은 물기둥의 높이를 로그 값으로 변환시키는 PF 값을 주로 사용한다. 2-3 토양 수분 포텐셜의 측정. 수분 포텐셜을 측정함으로써 토양 내에 물의 이동 방향, 식물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 시기와 관계량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토양은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토양 조건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수분 포텐셜을 주로 매트릭 포텐셜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식물의 물 수분 흡수 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매트릭 포텐셜만은 고려하면 된다. 식물은 뿌리 근처에서 존재하는 물을 흡수하므로 뿌리 내부와 뿌리 근처 토양이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하여 물 흡수가 가능한가 또는 불가능한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뿌리와 토양 수분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보면 양쪽의 중력 포텐셜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의 매트릭 포텐셜의 크기에 따라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결정되고 또 뿌리 내부와 토양의 수분 포텐셜의 차이가 결정된다. 즉 토양 수분의 함량이 많으면 매트릭 포텐셜이 높아지고 따라서 수분 포텐셜이 높아지면 이 수분 포텐셜이 식물 뿌리 내의 포텐셜보다 높으며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다. 반면 토양이 건조해지면 매트릭 포텐셜이 아주 낮아지고 따라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며 이 수분 포텐셜이 식물 뿌리 내의 포텐셜보다 낮으면 식물에서 물을 흡수할 수 없다. 따라서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제로이고 수분 중력 포텐셜은 수분 함량과 상관없이 깊이별로 일정한 불포화 토양 조건에서 매트릭 포텐셜을 측정하면 토양 수분이 총 수분 포텐셜을 결정할 수 있다. 트랜스미터법 장력계가 측정하는 것은 토양 수분이 매트릭 포텐셜로부터 토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이다. 장력계는 다공성 세라믹 컵과 진공 압력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관으로 구성되며 장력계를 토양에 설치하면 토양 중의 물과 다공질 컵과 연결관 내부의 물이 컵 벽에 미세 구멍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건조한 토양일 경우 당연히 장력계 내부의 물이 토양 중으로 흘러나가고 장력계 내부에서 마이너스 압력이 형성된다. 결국 장력계 내부의 물과 토양 수분의 포텐셜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 즉 토양 수분의 장력은 그대로 장력계에 전달되어 나타내므로 결국 장력계의 마이너스 압력이 토양 모세관의 장력이 된다. 이 방법은 매트릭 포텐셜을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물이 수분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의 함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관계 시기가 관계 수량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장력계를 포장에 설치해 둠으로써 토양 수분 포텐셜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80 kPa 이상이 매트릭 포텐셜은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수분 함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은 아니지만 토양의 수분 함량과 매트릭 포텐셜의 관계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수분 함량을 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사이크로메터법 은 토양 공급 내의 상대 속도를 측정하여 토양 수분의 상태, 즉 포텐셜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평형 상태에서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토양 공기, 수증기의 포텐셜을 동일하다. 그리고 이때 측정된 토양 수분 포텐셜은 매트릭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에 합의된다. 토양 중에서 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함량뿐만 아니라 포텐셜도 알아야 한다. 두 시점의 토양에서 수분 포텐셜이 동일하게
하면 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동일하므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두 지점에서 수분 함량이 동일한 경우라도 포텐셜이 다르면 각 지점의 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다르므로 포텐셜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물이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토양 수분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포텐셜도 감소한다. 수분 함량과 포텐셜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토양 수분 특성 곡선 또는 토양 수분 보유 곡선이라고 한다. 토양의 구조와 토성에 따라 토양 수분 특성 곡선이 달라지며 이것은 토양의 물 보유 능력이나 배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림이 토양 수분 곡선은 3-17이 펄스 오브 플레이트 익스트랙터를 이용하여 익스트랙터 내의 공기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여 구한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MPa 메트릭 포텐셜에 해당하는 수분 함량은 사토에서 4%, 양토에서 14%, 그리고 식토에서 35%이다. 토성에 따라 이렇게 수분 함량과 메트릭 포텐셜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공급률과 공급의 차이가 토성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식질 토양에서는 공급률 또한 미세 공급이 많아 양토와 사질 토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강한 힘으로 흡착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질 토양에서는 미세 공급에 비하여 주로 대공급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트릭 포텐셜이 낮아지면 대부분의 공급으로부터 물이 제거된다. 수분 포텐셜 -1.5 메가파스칼 정도는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위조점에 해당된다. 그림 3-16에서 위조점의 수분 함량은 사토에서 2에서 3%, 양토에서 7%, 그리고 식토에서 22% 정도가 된다. 식토는 다른 두 토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모두 식물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수분 함량을 비교하여 토양의 수분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 토양 수분 특성 곡선은 구할 때 토양의 포화 상태에서 건조시켜가며 메트릭 포텐셜을 측정하는 방법과 건조 토양에 물을 더해가면서 메트릭 포텐셜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수분 특성 곡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이격 현상이라고 하며 이것은 토양 공급이 불균일성과 공급 내에 잡혀있는 공기 또는 토양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토양 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토양 공극에서 지름에 비하여 입구가 좁으며 그림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공극이 A와 같이 수분으로 포화되었다가 건조되면 공극을 채우고 있던 수분은 점점 감소하여 B 상태로 되고 이때 수면의 지름이 좁은 병목 구간으로 도달하면 강한 모세관 장력이 작용하여 더 이상 물을 제거하기 어려워진다. 토양 전체가 C 상태까지 건조되면 메트릭 포텐셜이 더욱 낮아진다. 반면 그림에서와 같이 공국들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가하면 모세관의 상승이나 수분 이동의 특성에 따라 공국의 수분이 채워지게 되지만 C의 경우와 같이 병목 구간에서 물이 채워진 공국의 지름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모세 관력이 약해지고 더 이상 쉽게 물을 상승하지 못한다. 또한 공극이 하부의 모세관 상승이 중단될 뿐 아니라 D의 경우처럼 상부로부터 이동해온 수분이 빈 공극에 존재하던 공기 저항 때문에 더 이상 하부로 이동하지 못하여 일부 공극에 수분이 채워지지 못한다. 따라서 메트릭 포텐셜은 동일하더라도 수분 과정에서 측정된 수분 함량이 건조 과정에서 측정된 수분 함량보다 낮게 된다. 3. 토양 수분수의 분류. 토양 수분수는 토양에 강하게 흡착된 물과 약하게 흡착된 물, 대공극에 존재하는 물과 소공극에 존재하는 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과 이용할 수 없는 물 등 다양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림 3-19 참조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토양 수분을 분류할 수 있으며 토양 수분의 관리에 이용 측면에서 활용된다. 토양 수분은 포텐셜의 차이가 식물의 흡수면에서 자세히 분류하면 그림 3-20과 같다.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토양 수분의 포텐셜이 높아지고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토양 수분의 포텐셜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사토, 양토 및 식토에서 모두 같으며 절대값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3-1 식물의 흡수 표면의 분류.
식물이 물에 흡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힘으로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토양 수분이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어 낮은 포텐셜로 있으면 식물 뿌리 내부의 물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직 낮은 포텐셜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뿌리의 물이 토양으로 나와 식물이 말라 죽게 된다. 따라서 식물의 수분 흡수 측면에서 보면 토양에서 수분이 많고 적음을 양적인 기준보다는 포텐셜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1-1 포장 용수량. 포장 용수량은 포텐셜로 0.33 메가파스칼 포텐셜로 토양에 유지되는 수분 함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수분 조건이다. 포장 용수량보다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식물에 필요한 물이 충분히 있지만 산소가 부족하여 뿌리 생장이 나빠진다. 반면 포장 용수량보다 수분이 적은 조건에서 뿌리 호흡에 필요한 산소량은 많아지지만 식물이 흡수해 할 수 있는 수분이 크게 줄어들어 식물의 생장량이 나빠진다. 포장 용수량에 해당하는 수분 함량은 점토 함량이 많은 토양일수록 많아진다. 이는 점토 함량이 많아질수록 소공급이 많아지고 공급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4. 토양의 소수성과 동결. 일부 부식화가 진행된 유기물은 부분적으로 소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에서는 토양 입자들의 물에 대한 친화력이 낮아 토양 내로 물이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토양이 건조할 때 나타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 그 영향이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토양이 동결되었을 때 지표면에 도달한 수분은 토양 공극 내에서 결빙되므로 더 이상 수분의 이동통로로 작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동결된 토양에서는 침투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 지표면에 존재하는 수분이 결빙되었다가 지온이 상승함에 따라 녹으면서 유거의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때 지표면에 잔류하는 양분의 손실은 일반 강우에 의한 손실되는 양분의 10배에 달하기도 한다. 4-3. 유거와 유거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강우나 관계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토양에 가해진 물의 양이 토양의 침투율을 능가할 때 침투하지 못한 물이 주표면을 따라 흘러 다른 지역, 즉 인접 토양이나 하천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유거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경사지에서 흔히 유거가 발생하며, 유거는 토양 입자뿐만 아니라 양분과 농약과 같은 화합물들을 동반해 하천 수계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유거는 강수가 시작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침투율이 강수량보다 작을 때 발생하며, 비가 멈추더라도 그 후 한동안 유거가 지속된다. 유거 양수 곡선은 강수 시 집수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거 수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초기의 강수율이 일정하더라도 유거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최고 유거에 도달한다. 그 후 유거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지표면의 토양 수분이 사라지면 유거율은 0이 된다. 유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먼저 강우량과 강우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 강우의 특성이 중요하며, 토양 표면의 모양과 경사도, 토양 수분의 상태 등의 토양 특성도 유거 발생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토양 표면에 가해진 빗물이 침투 현상에 의하여 토양 중에 유입되어 저장되지 못하면 유거가 발생하므로 강우량이 많아지거나 강우의 강도가 크거나 또는 강우 지속기간이 길수록 유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토양 표면에 굴곡이 많고 경사가 완만할수록, 그리고 토양 수분의 함량이 적을수록 침투 현상에 의한 토양으로 유입되는 물이 많아질수록 유거량이 적어진다. 유거 현상은 심각한 토양 침식을 유발하며 토양과 함께 유실되는 영양물질들은 하천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거 현상과 함께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토양 관리 분야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5. 토양 수분과 작물의 생육.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 물은 당이 생성되는 광합성 과정에서 반응물질의 하나로 작용하고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인 반응을 매질이 된다. 무교용소의 흡수와 체내에서 일어나는 과용성이 무기 또는 유교화합물의 이동도 물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진다. 증상 과정을 통하여 소모되는 증발열은 식물체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식물의 세포는 물을 흡수하여 평합을 유지하며, 이러한 평합에 의하여 식물의 각 기관들은 독특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평합에 의해 어린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므로
물은 보다 직접적으로 식물의 생장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식물체 내에 물이 부족하면 팽합이 감소하고 세포의 생장이 느려진다. 물이 심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세포들이 팽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들게 되며, 시든다는 것은 결국 식물의 생장이 정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식물이 자라는 근거 토양이 수분 수지는 그림 3-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물은 관계나 강수 형태를 통하여 주로 토양에 유입되며, 인접한 토양으로부터 복류 형태 또는 모세관 상승 현상에 의하여 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토양에 유입된 물 중에서 토양이 보유할 수 없는 물은 유거, 복류 이동, 침투 현상 등으로 유실되고, 유효수분은 작물에 의한 흡수와 증산 및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통하여 제거된다. 물은 식물의 생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따라서 물이 과잉으로 공급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작물 생육 억제, 병의 발생 증가, 영양소 흡수의 불균형, 장업 능률 저하 등이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집중 강우나 과다한 관계에 의하여 유교 또는 침투 현상을 통한 물의 유실이 많을 때는 시용한 비료보다 토양의 유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물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수분 수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5-1 식물의 물 흡수. 앞서 물의 행동과 관련하여 토양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토양 수분과 관련된 이러한 현상들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식물이 어떤 물을 언제 어디로부터 어떻게 흡수하여 이용하는가를 파악하고 식물의 최적 생육 또는 작물의 최대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양 수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실제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식물은 유효수분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을 흡수 이용하는데, 이러한 유효수분을 뿌리가 직접 자라나서 접촉을 통해 흡수하거나 물이 뿌리로 이동해 가서 흡수하게 된다. 그리고 뿌리 세포 내로의 흡수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5-1-1 식물의 뿌리 물 흡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더하여 필요한 물이 적절하게 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하의 작물은 그 작물이 지니고 있는 생육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토양의 수분 조건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도 달라진다. 선인장은 사막과 같은 매우 건조한 조건에 적응하여 자라지만, 일반 작물은 그러지 못한다. 물이 부족한 토양 환경 조건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식물 또한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토양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한 증산에 따른 물의 손실을 조절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작물의 경우는 증산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분 흡수 능력이 종류별로 크게 다르다. 식물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 이용한가는 결국 식물이 어떤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식물의 뿌리는 계속 자라며 새로운 영역이 토양 속으로 확장해 나간다. 따라서 뿌리가 성장하고 널리 퍼질수록 더 많은 토양 수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식물의 뿌리 체계는 두 가지 특성, 즉 토양 중의 뿌리 밀도와 발달 깊이로 비교할 수 있다. 먼저 뿌리 밀도는 단위 토양 부피당 뿌리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뿌리 밀도가 높을수록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불포화 상태의 토양에서는 물의 이동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하루에 수 밀리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밖에 이동하지 못한다. 단위 부피의 토양에 많은 뿌리가 존재함으로써 뿌리와 물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물과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흡수가 쉬워진다. 뿌리 발달 깊이는 물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얼마나 많은 부피의 토양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특성이 된다. 토양에 물이 존재하여도 뿌리가 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까지 물에 다가가지 못하면 흡수할 수 없으며, 가능하면 뿌리가 깊이 발달할수록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뿌리의 발달 깊이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한 동일한 식물이라도 토양의 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물 흡수 능력은 뿌리 밀도보다는 뿌리의 발달 깊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의 식물은 주로 비교적 깊이가 얕은 토양에 존재하는 물을 흡수 이용한다. 특히 수분 함량이 충분한 토양의 경우 식물이 이용하는 물이 대부분은 표토 30cm 이내에 흡수된다. 식물의 자람에 따라 뿌리가 점점 더 깊은 토층까지 확장되고, 관계 시기 또한 강우 시기 사이 건조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양의 물을 깊은 토양층에서 흡수 이용한다. 뿌리가 길게 발달하는 식물의 경우 이용하는 물이 4분의 3 정도가 60cm 이하의 토층에서 흡수되기도 한다. 식물이 물을 쉽게 충분히 흡수 이용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많이 발달하여 있는 토층 30cm 깊이 토양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잔디의 경우 대개 10에서 15cm 깊이까지 관계하는데 이는 잔디 뿌리가 깊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뿌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토양의 부피는 전체 근권 토양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뿌리 쪽으로 물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식물이 필요한 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뿌리가 물을 흡수함으로써 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토양에 비하여 뿌리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며 따라서 뿌리 쪽으로 향한 지속적인 물의 이동이 가능하다. 적절한 뿌리 체계의 발달과 원활한 물의 이동 현상을 통하여 결국 식물은 생육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흡수해 이용할 수 있다. 5-1-2 식물의 뿌리의 물 흡수 기작 물이 뿌리 내로 물을 흡수하는 기작은 증산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증산율이 낮은 경우, 즉 식물의 물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삼투압 또는 능동적인 흡수가 일어나고 반대로 증산에 의하여 물의 흡수가 심하고 물의 물 요구량이 많은 경우에는 집단 흐름 또는 수동적인 흡수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이용하는 물의 90% 이상은 수동적으로 흡수된다. 1. 능동적 흡수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는 물의 용질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며 따라서 뿌리 조직 내의 수분 포텐셜이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토양 중의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따라 뿌리 내로 흡수될 수 있다. 그리고 염류가 직접 된 토양의 경우 염류의 농도에 따라 수분 포텐셜이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토양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 조직은 물론 체내 수분 포텐셜을 토양 용의 수분 포텐셜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체내 이온이나 당을 비롯한 가용성 유기 화합물을 능동적으로 축적하여 삼투 포텐셜로 낮춤으로써 물을 흡수한다. 토양의 염류 농도는 EC로 측정하면 데시벨 퍼 미터의 단위로 나타낸다. 토양 농도가 EC가 4데시벨 퍼 미터 이상으로 측정하면 염류가 집적된 토양으로 판정하며 토양액이 삼투 포텐셜과 EC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2. 수동적 흡수 증산작용이 활발한 경우는 많은 양의 물을 뿌리를 통하여 식물체 내로 흡수하고 또한 지상부의 이동으로 활발하므로 뿌리 조직 내의 용질의 용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토양과 뿌리 사이 삼투 포텐셜 차이에 따른 삼투 현상을 통한 물의 흡수는 일어나지 못한다. 증산작용이 활발한 잎에서는 물의 손실이 많아지므로 잎의 수분 포텐셜이 크게 낮아지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수분 포텐셜이 높은 물에서 물이 잎 쪽으로 이동하고 이어서 뿌리 쪽으로부터 줄기로의 물이 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결국 뿌리에서부터 줄기끈을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이 연속적으로 이동함으로써 토양의 물이 뿌리 조직 내로 수동적으로 흡수된다. 이와 같이 식물이 수동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현상은 한쪽 끝이 물에 담긴 스펀지를 통하여 공기 중으로 물이 증발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다. 5-1-3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 가시적인 시드름 현상은 식물체 내에 물이 부족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며 또한 이때가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드름 현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미 식물이 생장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물이 시드는 것은 대부분 토양에 물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만 물이 충분한 토양에서도 시드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조건에서 증산에 의하여 손실되는 물이 뿌리에 의하여 흡수되는 물보다 많을 때는 토양의 물 함량과 상관없이 식물이 시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시드름은 기온이 낮은 밤에 증산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회복된다. 곡류 작물의 경우 생장 후반기 결실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시드름 현상은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드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은 대부분의 식물에서 영양 생장을 크게 감소시킨다. 물 부족 현상이 이와 같이 작물의 영양 생장이나 수량에 영향을 끼치는데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의 경우 개화 시기부터 결실 시기까지 물 관리가 중요하며 이 시기에 물이 부족하면 알곡 또는 종자의 수량이 크게 감소된다. 과수나 섬유 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양 생장을 최대로 할 필요가 있는 사탕수수나 알파파를 비롯한 사료 작물의 경우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 물 관리가 중요하며 과실과 구근을 수확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이들이 커지는 시기에 그리고 보리나 밀과 같은 분할하는 작물의 경우는
분열기와 종자결 시기에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2 작물의 물 이용 효율. 물 이용 효율은 작물이 재배 기간 동안 소요되는 물의 양과 작물 생산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이용하여 작물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강수량이 적은 기후지대나 관계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농업에서는 작물의 물 이용 효율이 매우 중요하다. 물 이용 효율이 낮은 것은 결국 작물 수량이 감소를 의미하고, 또한 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농업 생산 비용이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농업이든지 작물의 재배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물의 이용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작물의 생trưởng 소요되는 물의 양은 실제로 식물의 조직 내에 흡수되어 잔류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다. 매우 많은 물이 토양 표면에서 증발과 식물 잎에서 증산을 통해서 손실된다. 증발과 증산 현상을 묶어 증발산이라고 하고, 증발상을 통하여 손실된 물과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물의 합을 소비용수라 한다. 증발산에 의하여 손실되는 물이 정략적인 측면에서 소비용수량과 거의 같다.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양은 성장 속도가 느린 식물의 경우 소비용수량의 0.1% 정도로 적은 양이며, 물이 물 이용 효율이 높은 식물의 경우에도 1% 정도이다. 5-2-1 증발과 증산. 토양 표면에서 증발과 식물체로부터 증산 즉 증발상은 기상 조건이나 토양의 수분 상태, 작물의 종류, 생육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가 건조한 경우, 즉 습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기온이 높고 바람이 부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발산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토양의 수분 함량이 증발산과 식물의 물 흡수가 용이한 표정 수량과 가까울수록 증발산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건조한 토양 조건에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으면 바람이 불지 않을수록 증발산량이 감소한다. 식물의 잎의 모양에 따라 증산량이 달라지는데, 전체 잎 면적이 클수록 증산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잎에 의한 토양 비옥 정도가 클수록 토양 표면으로부터 증발량이 감소된다. 1년생 작물의 생육기간 동안 증발산량과 단위 토양 면적당 연면적의 비율인 연면적 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파종기부터 수확기로부터 진행되어감에 따라 토양 표면으로부터 증발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잎을 통한 증산량은 증가하는데, 이는 식물의 연면적 변화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의 수분 함량을 충분한 농경지에서 증발산을 통하여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물의 손실을 잠재 증발산이라고 한다. 농경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 증발산은 동일한 대기 조건의 물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량보다 적다. 완전히 자란 식물로 피복된 농경지로부터 물의 손실량은 동일 면적의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손실량의 0.5에서 0.9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 손실량은 서늘한 기후 조건에서 식물이 어린 경우 수 밀리미터 정도 되지만, 더운 기후 조건에서는 13밀리미터 이상 되기도 한다. 5-2-2 물 이용 효율의 지표. 작물의 물 이용 효율은 증산율과 소비 용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증산율은 건물량으로 측정된 작물의 생산 단위당 증산으로 손실된 물의 양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고, 소비 용수량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물의 생육기간 동안 증발산을 통하여 손실된 물과 식물체 내에 보유된 물의 총량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이들 두 가지 지표는 결국 증발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의 손실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증산 효율은 기본적으로 작물이 고유한 물 이용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작물별로 동일한 기상 및 토양 조건 하에 증산율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기상 조건에 따라 증산율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건조한 기상 조건에서는 일반 작물의 증산율은 대개 800 이상으로 측정되고, 습한 기상 조건에서는 250에서 350 이하로 측정된다. 물 이용 효율에 대한 지표로서 증산효율보다는 소비 용수량을 많이 사용하는데, 삼투에 의한 물의 손실이 없는 조건에 일정 기간 동안 토양의 수분 함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측정하여 소비 용수량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측정된 토양의 수분 함량 감소분은 오직 토양 표면에서의 증발과 식물에 의한 흡수 및 증산을 통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비 용수량은 작물이 생육기간 동안 발생한 총 소비 용수량으로 나타내거나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비 용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물론 동일한 기상 및 토양 조건 하에
측정된 작물이 종류별 단위 시간당 소비 용수량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총 소비 용수량은 작물에 따라 많이 다르며 특히 재배 기간이 긴 작물일수록 총 소비 용수량이 증가한다. 증산율과 마찬가지로 총 소비 용수량도 기상 조건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계절에 따라 기온과 습도 등이 기상 조건에 의하여 크게 달라지므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비 용수량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